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이종유입니다. 어느덧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일이 있었던 올해는 지난 4월 총선에서는 민주당 독점 구도가 깨졌고 또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촛불 민심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문턱으로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밖에 군산조선소 폐쇄 위기와 최근 AI 확산 문제까지 주요 사건과 이슈가 전북 지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지난 1년간 전북에서 있었던 일들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고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호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국 전북 경제교육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천호성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민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토론은 전북 지역의 10대 뉴스를 중심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역시 올해 최대 이슈는 촛불 민심 또 탄핵 정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공의 탄핵 정국과 촛불 민심 이 가장 최대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국회에서도 얼마 전 그 탄핵을 발의하고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쭉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번 탄핵 과정은 국민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권력을 사유하고 또 비선 실세라고 하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자가 뒤에서 대통령을 조정하고 또 국정을 농단한 그런 데서 시작을 한 것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은 너무나 큰 상실감을 느꼈고 네. 또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뭔가 희망이 있겠거니 하고 공부해온 학생들, 젊은 층에게는 참으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간단한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뿌리가 깊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까, 어떤 폐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기득권이 공고돼 있고 또 양극화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일시에 촛불 민심으로 폭발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촛불 민심 어떤 혁명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내년 이제 대선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그리고 내년 문제는 올해 발생했지만 수습은 내년이 가야지 될 이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선이 되고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이 개혁 입법들이 완수가 돼야지 이 촛불 민심이 혁명이 종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국 교수님, 얼마 전 저희 토론회에서도 촛불 민심 시민혁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한계가 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어떤 경제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된 사건이다. 그것이 이제 2대 부정입학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이 어떤 범죄가 있는지를 아직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부통령과 같은 그 대통령은 또 따로 이렇게 숨어 있었던 아주 분노하는. 그래서 그 촛불 전국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가정에 다 대학생이 하나 내지 둘이 있는 세계에서 이렇게 학력이 높은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국가의 미래가 부족하니까 전부 집단으로 나선 거예요, 이게. 100만이 모이고 또 232만이 모이고 근데 그것만 모인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그걸 다 보면서 1000만, 2000만이 그 촛불 전국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과거에 어떤 몇만이 모여서 몇천 명이 모여서 데모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 사회에 정말로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민혁명의 하나의 조건이고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이번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어떤 것을 반대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문자를 보내서 마비를 시켜서 이런 어떤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하나의 21세기 초유의 대한민국의 아름답게 좋게 변화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전호선 교수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우선 제가 여기 사자성어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중국 고전 순자에 나오는 성어입니다. 네. 군주 민수라는 말인데요.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군주 민수라는 말은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요. 네. 지금 국민의 심정은 아마 사기를 당했다. 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할 것입니다. 이 사기당한 느낌이 결국에는 촛불 민심으로 폭발을 했고 이게 지금 미완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시민혁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대혁명 시대를 보면 당시에 부패했던 절대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합니다. 네. 그 감옥 안에는 사상가들, 그 시대의 양심가들을 가두고 있었던 곳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올바른 이야기를 하거나 지금 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모두 그렇게 찍어 누르고 이런 것들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는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올리게 됩니다. 네. 우리는 아직 뭐 단두대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부패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역주행시킨 어떤 그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칙을 어떻게 재조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촛불 민심에서 보여주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님 시민단체에서 쭉 활동해 오셨는데 올해 정말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촛불 민심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그 힐링을 받았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동안 보수 정권 10년 예. 어떤 민주주의 역주행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그것을 순치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하는 과정들이 계속 누적돼 왔던 거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네. 그런 부패와 부정의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바로잡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가능성들을 확인하면서 예. 더 큰 어떤 희망을 갖게 됐다. 물론 이 촛불 정국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이 권력의 부패나 앞으로 바로잡아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건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이 촛불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나라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확인했다는 거에서 어쨌든 가장 큰 성과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표현을 하셨듯이 어쨌든 국민이 만든 시민혁명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용호님 근데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한국 사회 적폐라든가 적폐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요구받고 있는데 향후에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뭐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촛불 민심을 어떻게 안아가야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은 과제가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이번 그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당기는 것으로 또 대통령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도 지금 이 국민들이 원하는 사실은 우리 이 사회의 잘못된 모순들 그러니까 부패 문제나 기득권의 문제나 그 외에 수구적인 것이나 혹은 패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청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그래서 내년 2월 정도가 될 텐데 2월 국회를 개혁 입법 국회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문제, 재벌 개혁의 문제, 또 우리가 국민적으로 지금 매우 감정이 상해 있는 최순실 같은 사람의 부정, 축제, 환수하는 문제 이런 것들,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도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했기 때문에
30년 된 이 헌정 체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예. 그래서 개헌 문제도 사실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헌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뭐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개혁 입법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시민과 또 국회가 같이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이 시민혁명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예. 김 교수님, 천 교수님 뭐 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 우리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권력이 사유화돼 버리면 완전히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우리 민주주의 지금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 부분,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데에서부터 모든 게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사람으로 따지면 이런 유기체와 같아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거나 어느 한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여파가 다른 쪽으로도 다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보면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 원칙 없는 정치, 그다음에 뭐 교육에서도 계속 갈등, 역사 교과서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 그래서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이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용호님께 다시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 의회 권력도 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 4월 총선에서 보면 어쨌거나 전북에서 최대 정당은 국민의당이 갖게 됐습니다. 지난 그 4월 총선은 그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민주당의 20년 독주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말이죠. 그 국민의당에서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당이 양당 독점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정당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찍어왔던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그리고 호남은 당연히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민주당이 이 지역은 당연히 호주머니 속에 뭐 들어있는 뭐 공깃돌 정도로 생각을 하고 덜 신경을 쓰는. 그래서 지역이 낙후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민심이 지난 총선에서 저는 폭발했다고 봅니다. 저희 국민의당을 선택해 준 것은 양극단에 있는 독점 체제의 두 당이 문제가 있으니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개혁 세력한테 좀 밀어줘보자. 그것을 우리 호남의 주권을 찾는 것과 연결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한 6개월 정도 운영이 됐는데 저는 뭐 장점도 꽤 있다고 보는 것이 그동안 호남은 한 당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산 문제 이런 걸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이번 정기국회 때 사실은 이 서로 세 당이 합쳐져서 또 협치도 하면서 예산을 위해서는 같이 공동 노력도 한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전라북도 예산이 모처럼 한 3.5% 정도 늘어났어요. 그동안에는 몇 년 동안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그런 측면 좋은 점도 있었고 또 우리 유권자, 우리 도민의 입장에 봐서는 이게 서로 경쟁시켜놓고 또 나중에 선택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의 출연이 우리 호남의 어떤 정치 발전에 저는 큰 이정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국 교수님, 그 돌이켜보면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4월 총선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그 사건은 기초지자체 선거 때 무소속이 7명이 됐어요. 이미. 그게 애고된 수준이었고 이제 그래서 국민의당이 지난번에 우리들 여기에서 뭐 패널을 할 때도 한 5석 정도는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7석을 차지를 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뭐 그동안에 민주당이 2015년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 성장률 통계가 최근에 나왔는데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0%였어요. 0%. 심각한 거예요. 그동안 2년 동안에 기업이 259개가 수도권으로 이전했어요. 기업을 유치를 와도 부족한데. 이게 지금 도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경제에 대한 게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상당히 두석밖에 못 얻은 민주당한테 다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송구스러운데 이 사람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공정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이제 단체장 선거에서 나왔어요. 이제 또 중앙에서 공천권 가지고 또 이게 말하자면 자기 계보를 이렇게
투입을 시킨다 할지, 지역에서는 안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공천을 한다 할지, 공천만 하면 되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변화의 욕구가 호남 지방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이렇게. 그 결과가 민주당이었다.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요소 한 분들이 다 그 변화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냐, 그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번에 3당이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해서 거기다가 또 새누리당도 하나 되었고 국민의당도 7석 되었고 민주당 두져서 이번에 쭉 일어나는 것을 의정 활동을 보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만은 3당이 공의 합심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 지형이 좀 섞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이번에 긍정적인 전라북도의 정치 지형의 변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아전 인수의 관점에서 정말 민주당이 몰락하고 국민의당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참고로 저는 민주당 당원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의 몰락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사실 대한민국의 그간의 정치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오면서 계속해서 역주행하는데도 이 야당이 그걸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심이 화가 나고, 그래서 야권을 심판을 해야 되겠다. 강한 변화의 열망이 일단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실 정치가 많은 것들을 해주고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인들은 어떤 권력이랄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 진정으로 우리가 그간 이어오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는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촛불 전국에서 봤죠. 어떤 상황에 의해서 국민들의 탄핵 요구를 계속하는데 국민의당 어떻게 했습니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지역의 민심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이 어떤 그 권력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역사 앞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책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이 민심은 우리 이번 그 4.13 선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언제든지 다시 그런 심판을 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아전인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우리 천 교수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물론 정치가 다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오락가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해야 되겠다고 당론으로 제일 먼저 채택한 게 국민의당입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면 탄핵을 가결시킬까 하는 부분에 고민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민주당 쪽에서 마치 국민의당이 탄핵을 반대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사실은 공격을 했기 때문에 많은 우리 호남민들이, 우리 전북 도민들이 오해가 있었을 뿐이지, 민주당의 주장대로 만약 12월 2일 날 탄핵을 했다? 탄핵 부결됐습니다. 100%.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추운 겨울에 모든 사람이 나가서 그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유혈 사태가 났을 수도 있다. 이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역할은 국민의당이 했다. 이건 저는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총선 뭐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럼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도민들이 기대했던 3당 체계에 대한 효과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체감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당별로 놓고 보면 어쨌든 이제 국민의당이 1당이 된 거죠. 전북에서는. 그런데 저는 대단히 좀 아쉽다. 어떤 거냐면 국민의당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 내놓은 카드가 어쨌든 새만금 카지노라고 하는 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안타깝게도 군산에 김관영 의원이 추진을 했지만 도내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전부 어쨌든 거기에 발의에 동의를 해주셨죠. 이게 과연 그 일당을 만들어준 도민에 대한 전라북도 발전 전략이냐.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갈등이 엄청 심했었고요. 뭐 어쨌든 시내권에 뭐 이 현수막으로 뭐 도배가 되면서 아직까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책임 있게 답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좀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 문제를 좀 철회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리고 물론 카지노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을 당에서 주장하기 위해는 그 전에 어떤 도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쨌든 합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지역의 갈등만을 유발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도민들이 기대했던 국민의당의 역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김종욱 교수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 왜 강원도에서 그렇게 나쁘면 자기들 걸 드러내지 반대를 하는가? 우리 전라북도민들 상당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못 사는 도가 우리 전라북도 같은 원인도 생각해봐야 돼요. 둘째, 왜 부산에서는 이걸 자꾸 계속 하려고 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그 국민의당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하기로 하면 민주당이 왔다 갔다 했죠 이번 탄핵 정국 때. 특히 대표적으로 문재인 가장 유력 주자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총리를 거국내강 총리로 선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로 하면은 뭐 몇 시간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뭐 이렇게 민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 뭐 국민의당이 전략 면에서는 우세했다. 두 번째 비박계의 도움이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또 촛불 우리 천 교수님이 했던 촛불 전국이 무서우니까 완전히 이건 빨리 9월 7일 날 서둘러서 국회의원들이 말하자면 가격을 시켰다 이런 측면이 그래서 국민의 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당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고 얘기하기는 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하실 말씀 김 교수님이 다 하신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지금 3당 체제로 보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 1당 구도로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의당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있습니까? 저희 국민의당이 지금 된 지가 한 6개월 남짓입니다. 첫 정기국회를 지냈고 그렇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이에 탄핵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한 1, 2년 좀 지나서 국민의당에서 평가해 주면 좋겠고요. 아직도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1년 6개월이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1당이라고 하지만 지자체 장이나 또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대선에서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나아가서 호남이 중심이 된 정권교체를 어떻게 이루고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좀 지나서 좀 한 1년쯤 지나서 좀 허니문 기간 주시고 좀 평가를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경제 분야 토론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교수님. 네. 군산조선소, 현대중공 군산조선소가 폐쇄 위기에 있습니다. 이 조금 지역사회, 지역경제에 큰일인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 집단, 그룹 집단의 어떤 면에서 사회적 수명이 거의 좀 다 해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익이 나면 전부 자기 거예요. 사유화. 손해만 나면 국가사회에다 밀어들어 버려요, 이게. 한진 해운 사태, 해운업도 그랬고. 지금 이거는데 이게 무려 우리가 약 한 지금 200억 정도를 투입을 했고 거기다가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거 투입하기 그러면 뭐 적어도 한 4, 500억을 군산 조선소를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투입한 거예요, 이게. 그건 뭐냐면 약 5천 명 정도의 직간접 고용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조선업이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3년 후면은 다시 호황이 예견되고요. 금년에 정부에서 국회 예산에서 7천억을 지금 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잠수하면 이런 걸 7천억이면 거기다가 또 이번에 44억 달러를 수주를 했어요, 외부에서. 그래서 적어도 2, 3년 정도만 버티면은 이게 충분히 갈 수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 다시 뭐 번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이 개인들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 기금본부의 운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 비율이 가장 그런 국민들의 비율이 가장 커요. 자기들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삼성 문제 그 국민연금 공단 문제가 발생한 건데 이 문제는 다시 재고돼야 한다. 그 다음에 거제조선소에 있는 그 도크 크레인을 6개 중에서 3개를 줄였어요. 근데 이게 군산 것은 하나 있는데 하나를 줄여버린 거 이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6개 있는 것 중에 3개 죽이는 것은 얼만큼이든지 다시 재생을 시킬 수 있지만 이거 하나 하면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군산 지역 경제의 약 24%를 이게 기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직격탄을 입은 것이 이제 현대조선소 폐쇄다. 이 문제는 다시 뭐 정치권에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러나 네. 지금 중앙 정부의 대통령이 지금 이 거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 심각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계속해서 해결돼야 한다. 예. 폐쇄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40만 서명 명부를 다 작성을 했어서 예. 전달까지 다 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도 한 이틀 전에 이제 29만 명 서명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예. 지금 저희 국민의당도 그렇고 또 민주당에도 그걸 전달을 하는 식을 가졌고 어제는 또 전라북도 의원들이 모여서 이 도크를 폐쇄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라북도의 경제에도 한 9% 정도 영향을 줍니다. 네. 그리고 이 고용이 한 5,200명 정도가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근데 실제로 구청 일자리가 그렇습니다만 더 확장해 보면 더 큰 피해가 예,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참으로 전라북도의 차원에서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인식하고 있고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 주영환 산자부 장관을 불렀어요. 그래서 김관영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좀 얘기돼서 압박을 가했는데 좋은 소식 하나는 있습니다. 아직은 뭐 뉴스는 안 나왔지만 그 GM사가 아마 지금 27%의 가동률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늘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조금 그 부분이 작은 뉴스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예. 좋은 소식 같아서 제가 오늘 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산자부에서도 지금 현대중공업의 일감이 워낙 지금 사실은 전체를 100으로 보면 뭐 한 3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도 이걸 정말 고려할 점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금 그 연관 산업들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또한 현대와 좀 더 얘기할 여지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좀 챙겨보겠다고 그러니까요. 저 최악의 경우에 하나가 다 들면 안 되지만 그러나 다른 경우를 가정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습해 나갈까 이 부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 또 하나의 좀 예. 빅 이슈가 있었다면 예. 삼성의 새만금 MOU 철회가 있습니다. 2011년에 체결됐던 MOU인데요. 올해 사실상 철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진행이 된 거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참 이건 사안인가요? 이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를 합쳐서 LH공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이것을 연에 한 세수가 1,000억 정도 되는 그 기관을 진주로 보냈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 부인 고향이라고 하는 진주로. 그리고 진주에 가 있던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우리 전주로 보낸 거예요. 예. 세수로 따지면 이제 뭐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주로 온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거기에 있는 기금을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시 서울로 가져가려고 하는 계획하에서 이걸 일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예. 4.13 총선이 여소야대가 되니까 이걸 못 온 거예요. 이게. 예. 그때 뭐 180석 운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여당 예. 쪽에서. 예. 그러다가 이제 이걸 그렇지 않으면 만일의 경우에 180석 정도로 만약에 새누리당이 가져갔다 뭐 이거 법 만들어서 올마 가버려요. 아무 의미가 예.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때에 이제 삼성이 갑자기 24조를 전라북도에 투자한다 해갖고 막 전라북도 전역이 그때 도배가 됐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전라북도가 출구 전략으로서 삼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이병국 그때 그 새만금 청장. 생감 예. 지금 현 청장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뭐 다 기관장들은 전라북도 도지사만 하나 있고 서명을 해서 MOU를 맺었는데 이건 쇼였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에 있는 전략기획본부장이 가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삼성이 여기다 투자를 해줘야 돼요. 네. 금년에 전기자동차를 9조 원어치를 말하자면 주고 미국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예. 삼성이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전라북도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손해를 보게 해가지고 예. 이게 삼성 말하자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이렇게 합병을 했는데 제일모직은 1로 하고 삼성물산은 0.35로 해서
막대한 손해를 약 6천억 정도의 손해를 끼치게 만드는 이런 부도덕한 일을 이번 정권에서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또 이병국 새만금 청장이 여기서 공사가 있으면 전라북도에 있는 공사가 업체들이 참여들이 전혀 참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예. 강원도에 있는 평창 그 올림픽은 다 지역 업체가 50% 정도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새만금 청장도 문제고 삼성의 부도덕한 것도 문제고 또 뭐 정치권은 괜히 뭐 이러나 저러나 정치권이 욕을 먹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과감하게 더 문제를 이슈화 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정치권은 늘 욕먹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사실 국민들 화가 났을 때 우리 국회의원들 욕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부분도 사실 책임이 저희 그 정치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LH 공사가 이제 진주로 갈 때 전라북도 당시에 우리 의원들, 당시에 민주당이었지만 그걸 지켜내지 못한 것도 책임이 있고요. 또 삼성이 그 시점에 마치 이 신재생 에너지를 새만금에 대거 투자한다고 해서 또 그 당시에 LH 공사가 진주로 가는 것을 그 상실감을 예. 상쇄시켜가지고 기대감을 부풀게 한 이런 정치적으로는 매우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올해 이 기대했던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접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에서 사실상 공표한 겁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 또 다른 우리 전북 의원들이 불러서 좀 사실은 좀 따지고 했는데 예. 삼성의 입장은 단호하더라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사업성이 도저히 없어서 예. 접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분개한 것은 당시에 그러니까 MOU를 체결할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삼성은 우리는 삼성이다.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약속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도덕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우리는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제일 먼저 투자할 신규 사업이 있으면 거기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제 우리 도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 삼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 굉장히 브랜드 가치를 높게 보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당시에 삼성이 요구했던 것은 전라북도가 상실감이 크니 또 그 삼성은 그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게 수천억, 뭐 1조 가까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당수의 금액을 우선 그 전라북도에 좀 투자를 좀 해라, 투입을 좀 해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또 그 외에 문화관광 쪽이나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당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후속적으로 좀 챙기고. 예. 하여튼 새만금이 우리로 봐서는 참으로 기대감을 주면서도 참으로 이 걸림돌인데 앞으로 좀 이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 정치권에서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경제 문제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그 삼성이든요. 네. 아니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에도 공적 자금이 200억 이상 들어갔다고 말씀하셨고 삼성은 지금 정유라 사건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좀 사회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청 교수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지금의 행태를 보면 예. 왜 대한민국 사회가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 내에서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재벌을 개혁해야 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끌어야 되고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삼성이 개인을 지원하는데 몇십억씩 지원하면서도 자기 회사에 노동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몇백만 원 주는데 그렇게 아주 그 생색을 내고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왜 그래서 그 안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여기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왜 이렇게 대기업들,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정치적 쇼를 하게 놔두고 이런 쇼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실망하고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말 것인가. 예. 이렇게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 오늘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뭐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고 이런 현상 속에서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그런 모우 체결됐을 때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좀 가고 우리 그 도민들도 이런 현상들을 접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기업들이 부도덕한 일들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이런 현상들이 저는 반복되거나 되풀이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좀 눈에 띄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도내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였죠.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당했습니다. 정부로부터요.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2살 박이 어린이의 중증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치료 못한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전원 조치도 못했습니다. 조금 우리 응급의료 체계의 민낯이 드러난 부분도 있고요. 전북대병원의 어떤 체계 부실 이런 문제도 드러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우선 우리가 세월호 때도 봤잖아요. 예. 어떤 문제는 항상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안에서. 그러면 이게 평소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 문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자리에서 잘 하면 이게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면에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 책임, 자기 역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문제가 잘 접근해가죠. 병원이 예를 들면은 인간의 생명을 가장 존중하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돈 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랄지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다 지금 현재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가 그 내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그거를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나 또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가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그 국회의원 청문회 때 이화여대 총장, 입학관리처장, 그다음에 학장, 그다음에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 부정 입학은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아무도 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랬듯이 이 병원의 전북대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고교역에 잘 발전시켜야 할 병원입니다. 거기에 의료진이 1000명이 넘어요. 근데 2살 박의 어린아이가 외할머니가 후지로 다쳐서 이걸 금방 죽게 생겼는데 이걸 빨리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고 이걸 보고 100마디의 변명도 10,000마디의 변명도 적은 하죠. 전북대 병원에 있는 의사 간호사분들 전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전라북도 도민한테. 옛날 우리가 병원은 어떤 병원의 의사를 생각했느냐. 왕진 가방 들고 자전거 타고 산동네를 넘어가면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의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워. 근데 세상에 1000명도 넘는 의료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살 먹은 아이가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이렇게 전화하다가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 변명을 해도 잘못했다. 의료병원 지정 취소되는 건 잘했다. 그러나 이제 석고대죄하고 반성하고 한다면 전북대 병원만은 저런 시설과 저런 좋은 뒤에 건지산이라는 정말로 좋은 병원을 내서 잘 갖춘다면 전 세계적인 병원이거든요. 전북대 병원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전북대 병원의 위상이 그냥 다시 또 땅에 떨어진 거예요. 다시 아마 한골탈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대병원의 시스템의 문제였는가, 시스템만의 문제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는 도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태도라든지요,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도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북대병원의 어쨌든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의료 서비스가 환자 중심의 이런 마인드가 충분했냐.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놓고 보면 이제 그랬던 인식들이 부족했던 게 나은 어떤 결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여기가 지정받으면서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런 사태를 냈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런 몇 가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문제를 끌어가는 어쨌든 이 병원의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화를 좀 불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취소 결정을 내리는데 그럼 대안 없이 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그 취소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 권역 내에 있는 전라북 도민들의 어떤 응급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냐. 그래서 물론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취소 결정을 당할 만큼의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걱정을 하는 거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래서 이 그런 그럴 만한 사안이지만 그것을 정부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도민들을 배려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대비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 갈등의 폭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이 그랬죠. 천호성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라는 면은 비교적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네. 예, 의견이 모이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책임은 정부의 책임인가, 전북교육청, 김성환 교육감의 책임인가,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이 정부가 이제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제시를 했었고 예. 또 예산도 어떻게 만들겠다고 다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밀게 됐고 계속해서 교육청은 재정적으로 압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법적인 논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지금 거의 아마 조금 이번에 국회에서 좀 많이 배정을 해주셨죠. 어느 정도 돈이 배정이 돼서 누리과정 문제 약간의 그 숨통은 좀 트이고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라북도만 지금 예산이 이제 계획되지 못하는 네. 이런 상황까지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뭐 이렇게 거버넌스 체제 협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좀 교육감께서 우리 그 도지사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가운데 법적인 문제의 그런 관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 좀 교육적 관점에서 이 누리과정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좀 걱정하지 않고 예. 또 어떤 불평등한 입장에서 이들이 그 소외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주는 가운데 예. 이 문제가 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정말로 내년 정도에서는 이 부분을 그 교육계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보육도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우리 그 정치 이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리과정 돈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 제가 좀 덧붙일게요. 올해 이제 누리과정 예산이 한 2조 가까이 되는데 올해 8,600억 정도가 이제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교육 그 특별 교부금으로 그냥 대충 처리하다는 것보다는 좀 진일보한 형태인데 사실 이번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어떻게든지 한 1조를 넘겨보자라고 다른 노력했는데 좀 부족했고요. 이거 오는데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엄청 노력했습니다. 하여튼 누리과정을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예산 통과 못 시키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공약을 넘어서서 지금 저출산 사실은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출산 대책 또 이 정말 교육을 책임지는 이런 정책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정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하고 또 약속하고 할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하고요. 저는 이 문제가 좀 미흡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넘어가지만 유독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은 또한 좀 협치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서로 좀 양보를 해서 정말 피해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안 가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보니까 광주나 뭐 이 경기 그리고 서울 이쪽도 지금 한 50% 정도밖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거기도 같은 어떤 맥락 속에서 정부가 여기다 책임져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인 거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어쨌든 그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지금 정부의 주장은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커지었으니까 거기에서 좀 떼어서 해라. 뭐 이런 거고. 근데 사실은 이게 내국세 22.27%가 원래 할당이 돼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맞지 않다. 이게 이제 어쨌든 교육청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는 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최소한 1% 이상, 1% 늘리면 한 2조 정도는 예.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교육청이 이제 유아교육의 주체가 될 거냐,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될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갈래가 타져야 될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자기 주머니를 안 풀고 교육청에 떠넘겨서 하겠다고 하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현실은 이렇게 말씀 주셨듯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쪽에서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고 해서 올해도 이제 그 전라북도 차원에서 뭔가 여기에 일정하게 좀 예산을 편성해서 대안을 세우고 있는데, 네, 뭐 어쨌든 그 교육감님의 그런 의지 뭐 이런 건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해법을 어쨌든 찾을 때도 됐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걸 좀 그 국가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좀 푸는 거고, 현재는 어쨌든 보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 정치적 타결 뭐 이걸 넘어서서 좀 어쨌든 뭐랄까요? 좀 뜻을 좀 모으고 대안을 찾는 데 좀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주제 하나만 더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 최근에 지금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창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대책에서 조금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좀 비판도 있는 것 같고, 이 문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그 조류 인플루엔자 AI 최근에 그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했는데요. 요 재난기금 확보라든가 활용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예, 뭐 그럽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재난재해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고 전라북도 잘 조성하고 있습니다. 딱 그만큼만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AI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초기 대응 문제가 사실은 이게 부른 거고요. 정부가 초기 대응을 못한 건 못한 거고, 그럼 이제 전라북도는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전라북도도 지금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지금 살처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육도수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전라북도도 초기 대응을 좀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그 가축 전염병이 매년 거의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 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라북도 2017년 예산을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뭐 증액하거나 정책적으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자연재해지만 또 인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때 쓰려고 모아놓은 게 어쨌든 재난재해기금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강력하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대책반이 구성되고 이러면 주로 관련 부서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관련 부서가 기본적으로 갖는 건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이해 당사자들인 어떤 뭐랄까요, 농가들이랑 만나서 어쨌든 풀어가는 데다 보니까, 그래서 재난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런 그 부서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떤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하고 어떤 기준이 명확한 상태에서 매뉴얼에 맞게끔 제대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강제성을 갖는 게 지금에서 이 폐해를 좀 줄이는 거가 아니냐. 이제 그런 면에서 전라북도가 충분한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이걸 풀어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어쨌든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09년도에 AI가 없었고 2013년도만 없었어요. 그리고 매년 지금 AI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자체 정도의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고 중앙 정부가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전국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발생하는 것이 철새들을 위해서 이제 감염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철새 이동 경로나 그리고 또 감염의
전파되는 경로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해놓고 지도를 만들어놓고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필요하다면 또 이제 백신 개발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런데 거기다 또 합쳐지는 것이 농가들의 의식도 좀 필요해요. 의식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꼭 남의 탓만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가 조금 돈이 들어가지만 그 늘 발생하는 그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그 휴업 네. 보상제라고 그럴까? 예. 그래서 그 집중 발생 기간에는 좀 키우지 않고 하는 그렇게 하는 좀 대안을 좀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만에 이 사실 상황실을 만드는 발생 이후에. 근데 우리는 뭐 한 달 가까이 돼서 지금 설치한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매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더 현상보다는 더 선제적으로 과잉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예. 시간이 거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와주신 분들 마무리 말씀 좀 듣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어떻게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뭐 그 어떤 해보다 큰 변화가 있었던 해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촛불도 있었고요. 이게 전북을 놓고 보면 어쨌든 이번 20대 총선이 큰 정치적 변화의 한 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도민들의 선택이 이제는 어떤 한 당에 치우친 그리고 몰아주기식이 아니라 한 만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변화의 출발이었고요. 그 변화의 출발은 그 전에 지자체 선거에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국가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전략 정책들이 좀 필요하고 도정에 대한 관심과 평가 이것들도 더더욱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올해보다 나은 2017년을 기대하고요. 그럴 만큼 충분히 2016년에 우리는 힘을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라북도도 그러한 과정에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호성 교수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보면서 우리 많은 얘기를 했지만 완전히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고 정말 이게 나라냐 할 만큼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16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오늘도 아마 전주 풍남문에서 촛불을 들 것입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그리고 관심만큼 그 사회는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남은 기간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국가의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정의롭고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두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가운데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할 때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국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2016년에 전라북도 도민들은 위대한 변화를 택했습니다. 또 변화를 이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러나 2017년에 저는 우리 희망을 끈을 놓지 말자. 우리는 미지의 땅 새만금이 있고 무주진한 장수 임실순창이라는 동부산하권 남은 이런 미지의 발전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미개발이 되고 미지의 땅이 있다는 것은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도 됩니다. 2017년에는 희망의 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용호 의원님. 늘 토론에 임해보면 정치권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고 그런 만큼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올해 참으로 우리 도민들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과정 또 경제적으로 민생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느끼셨을 텐데요. 내년 한 해는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시작은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이 내년에 완수가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국민의당, 우리 정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늘 위기에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올 한 해 전라북도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논의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토론 내용대로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은 요즘 올해도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이어졌다는 소식은 그나마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토론 또 편안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패널 여러분 고맙습니다.